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OECD가 두 개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들과 미국 경제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ECD 보고서가 작게는 OECD 회원국들, 크게는 세계 경제 전체를 다루지만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들은 미국 경제를 겨냥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장 보고서. 부제부터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을 헤쳐나간다. 이 불확실성이 어떤 불확실성이냐? 미국 관세 정책이 촉발시킨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이런 얘긴데요. 월요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2025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냈던 전망치는 3.3%였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한 거고요. 2026년 전망치도 하향했습니다. 2026년에는 작년 12월에 3.3% 성장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3.0%로 더 내렸어요. 자, 무슨 이유로 내렸냐? 첫 번째가 인플레로 인한 통화긴축 지속.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플레의 원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미국이 관세 인상하면서 무역 장벽이 처질 거다. 그 장벽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재미난 게 OECD의 권고입니다. 보복 관세로 대응하지 마라. 보복 관세 내세우면 세계 경제 성장률 더욱 하락할 거다. 미국의 관세 폭탄 맞은 나라가 보복 관세를 내걸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더 올리고 그렇게 되면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 또 하나는 관세를 낮출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미국 혼자 낮출 수가 없어요.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공고는 일단 두고 봐라. 곧바로 보복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거죠. 자, 특정 국가들의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미국, 한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률 이거죠. 다른 나라는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줍니다. 자, 일단 중국부터 보면 2024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24년에도 성장률 목표 5%였고 2023년에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5%예요. 그런데 5%에 도달할 거라고 보는 예측 기관이 없어요, 현재는. 중국이 돈을 많이 푸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더 하락할 걸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러시아. 작년에 4.1% 성장했어요. 전시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 높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할 거다. 크게 하락할 거고 내년에는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브라질도 올해 경제 성장률 많이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몇 년간 유럽의 우등생이었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좀 둔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작년에 2.8% 성장했는데 올해는 2.2% 그리고 내년에는 1.6%로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출이 타격받으면서 올해 1.5%로 많이 하락할 걸로 전망하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좀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서 올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년에도 회복 안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OECD가 이런 전망치를 내놨는데 월요일에 이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수요일에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또 내놨습니다. 수요일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시켰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경제 전망도 발표를 했어요. 경제 전망은 1년에 4차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GDP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어요. 작년 말에 2.1%로 예상했는데 그걸 상당히 많이 낮춘 거죠.
좀 전에 봤지만 OECD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OECD의 전망치보다 미국 연준의 전망치가 0.5%포인트 더 낮아요. 1.7%. 자, 성장은 정체되고 그럼 인플레 잡혀야 되는데 인플레는 올라간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망이 맞을 것이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원래도 이 연준의 전망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측은 본인들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차트 보면 이쪽이 작년 12월의 경제 전망이에요. GDP 성장률입니다. 이 위가 가장 높은 전망치고 여기가 가장 낮은 전망치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전망치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거의 2배로 벌어졌어요. 차이가 벌어진 것도 벌어진 거지만 최고 전망치는 더 올랐어요. FOMC 위원 중에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실업률의 최고치, 최저치도 이번에 더 벌어졌어요. 관세 정책 덕분에 올해 실업률은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측의 분산이 이렇게 커져버리면 사실 예측의 신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방향은 같아요. 물가는 오를 것이다. PCE 물가 전체로 봐서도 오르고 근원으로 봐서도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예측을 믿기 어렵다. 본인들도 별 확신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 비해서 3월의 예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금리 예상입니다. 자, 이게 작년 9월의 예상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 작년 12월의 금리 예상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이 12월의 금리 예상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2025년 말 금리 12월 예상과 3월 예상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년 말, 후내년 말 금리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말 금리 예상 여기고요. 가장 많은 수의 위원들이 3.9%를 제시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올해 연내로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게 변화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금리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2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은 여전하다는 거죠. 시장에게는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 횟수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까지 줄이겠다. 파월 의장 발표문에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이 환호한 거죠. 자, 양적 긴축. 2022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 시행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만기 도래하면 다시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그만큼 줄어들죠. 그게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통화정책으로도 긴축하고 대차대조표로도 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적 긴축의 월 한도가 있었어요. 그게 월 250억 달러였습니다. 이걸 4월 1일 다음 달부터 50억 달러로 줄인다는 겁니다. 5분의 1로 줄인다는 거예요. 많이 줄이는 거죠. 그만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시장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으로도 상승 마감했어요.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주 연속으로 주간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FOMC 덕분에 상승에 성공했어요.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는 상승하는 쪽으로 전망이 됐어요. 자, 표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12월 전망입니다. 12월 전망보다 인플레가 올랐어요. 근원 인플레도 12월 전망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재미난 게 있어요. 내년 전망을 보면 지난 12월 전망과 3월 전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원은 아예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올해는 오르겠지만 내년에는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 둔화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Q&A 시간에 이 질문을 받고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를 인상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간다. 관세 효과는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원래 예상대로 갈 거다. 물가가 올랐다가 빠르게 둔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근거가 뭘까요?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보는 근거가 뭘까요? 연준의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보면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어요. 다른 품목도 관세 부과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와 직결되는 게 세탁기가 있었어요. 자, 차트 보면 여기가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입니다. 2018년이었어요. 관세 부과되니까 세탁기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 검정 그래프, 가전 물가까지 같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세탁기 물가나 가전 물가나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둔화했어요. 이런 선례가 있다. 그래서 관세의 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의 물가 상승입니다. 이때의 물가 상승은 아주 다르게 전개됐어요. 이번 관세 정책은 코로나 때와는 다르게 2018년 때처럼 간다. 관세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자, 이게 굉장히 빈약한 근거입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 세탁기에 대한 관세만 매겨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집니다. 코로나 때와 유사해요. 공급망 무너지면서 다 올랐죠. 소비 제품이 오르고 그 다음엔 서비스로 이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1기 때와 지금의 차이가 또 있어요. 1기 때는 물가 하락기였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기입니다.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FOMC 위원들의 예측이 좀 비슷하게 모아진 것 같지만 실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지만 경기가 냉각되는데 인플레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날벼락이 인플레를 올리기 때문에 경기가 냉각되는데도 금리 인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미끄러져 내리겠죠. 그 가능성이 무섭다는 겁니다.